이따 배가 나오면 얘기하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 배가 나오니까 배 가리기야. 안녕하십니까. 당신을 늘 응원하는 김병주입니다. 여러분, 들소떼 300마리하고 사자 10마리가 싸우면 어디가 이길까요? 물리적인 힘은 들소떼 300마리가 훨씬 세겠죠. 그런데 사자는 들소떼에서 약간 처져 있는 소를 발견하고 사냥에 대부분 성공합니다. 왜일까요? 들소떼 300마리는 조직적인 형세절을 못 만듭니다. 근데 사자는 조직적으로 형세절을 다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 형세절이 뭐길래 이럴까요? 형세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자는 새끼를 놓으면 키우고 사냥 기술을 가르치잖아요. 성장하면은 사자들이 대형을 갖추어서 사냥을 하기 시작하죠. 사냥하기 전 대형을 갖춘 상태까지가 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소떼에서 약간 처진 소를 발견하죠. 그러면 그 소를 향해서 10마리가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에워싸죠. 쏜살같이 뛰어가는 그것이 새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마리는 퇴로를 차단하고 나머지는 에워싸고 그리고 한 마리는 들소떼의 목을 꽉 물죠. 그리고 숨통을 끊어버리죠. 그게 절입니다. 형은 강하게, 새는 아주 험하게, 절은 단기에 급소를 탁 쳐서 끝내라는 거죠. 형세절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형입니다. 군사력을, 건설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새 강한 군대 육성 이런 단어도 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형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형을 유지하게 되면은 결국 형에서 새가 나오는 겁니다. 새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강한 군이 되면 절로 새가 나오는 거고 새에서 또 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강한 형을 만들면은 전쟁도 억제할 수가 있죠. 군사력이 강하면은 적이 얕잡아보고 공격하지 않죠. 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형입니다. 형세절을 전쟁 사례에 비교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형세절에 대해서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오늘 드는 예는 우리의 아주 가슴 아픈 역사, 병자호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자호란을 형세절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는지를 알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죠. 조선은 이때 실제 전투다운 전투를 제대로 못하고 어이없게 조선 왕이 항복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형세절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의 관점에서 보면은 조선은 형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 조선은 어땠습니까? 임진왜란을 거치고 정묘회란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력 건설이 아주 소홀했잖아요. 그래서 군사력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군사력이 강하지 못하면 대비태세라도 잘 했어야 되는데 국경지역에 대한 대비태세가 잘 안 돼 있었죠. 인조 반정 이후에 이갈은난이 납니다. 이갈은 저 평안도의 군사를 가지고 난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갈의 난 이후에 대거 숙청을 많이 합니다. 평안도에 있는 군가 간부들을 숙청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평안도 군사력이 많이 실질적으로 무너져 버렸죠. 국경 지역과 평안도 지역의 군사력이 아주 약해졌기 때문에 일부 대신들이 정원을 중심으로 한 대신들이 주장을 합니다. 청나라가 곧 침범할 텐데 대비태세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후방에 있는 많은 부대 중에 정예하 부대를 뽑아서 국경선하고 평안도에 배치를 해서 대비태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도
좀 솔선수범해서 개성까지 올라가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인조는 묵살해버리죠. 청나라가 오면은 강화도로 피신을 가겠다.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얼마나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형을 못 갖춘 것이죠. 세의 관점에서도 보면 청나라가 12만 대군이 오게 되면은 그 군사력을 조선의 군사력을 집중해서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집중된 세를 못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백마산성은 임경업 장군이 있었고 또 김자점 도원수가 평양 일대 군인을 가지고 있었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 이런 데 다 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한 군데 집중해서 운용하는 세를 못 만들어냈죠. 세가 안 되니까 절은 절로 안 됐던 거죠. 이와 반면에 청나라는 최초 여진이 만들었잖아요. 여진은 임진왜란 때 조선하고 명나라가 일본과 싸우는 틈바구니를 타서 국력을 막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나라의 후신은 후금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후금을 세우고 인접 몽골을 점령해서 영토를 확 확장하고 몽고군을 편입시켜서 군사 강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청나라라고 개칭을 하죠. 청나라로 개칭했을 때 아마 동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마군단으로 형성된 대단한 군을 가지고 있었죠. 형이 제대로 됐던 거죠. 그 다음 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12만 대군을 물밀듯이 막바로 그때 수도 한양으로 그 12만이 그대로 닥쳤지 않습니까? 압록강부터 많은 강이 있어요. 청천강, 대동강, 임진강 이런 많이 강이 있는데 겨울에 얼었을 때를 공격 시점으로 하니까 더 이상 장애물이 안 됐죠. 그리고 많은 성들이 있는데 성들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오게 되면 전투력이 분산되는데 성을 점령하지 않고 바로 가니까 하나의 큰 세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절도 아주 잘했습니다. 조선의 중심이 누구겠습니까? 인조고 대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 인조와 대신을 집중적으로 잡으려고 했죠. 인조와 대신들은 실제 강화도로 피신을 가려고 했는데 청나라 선발대가 강화도 길을 딱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죠. 남한산성에는 굶주림과 추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쌍하구나. 불쌍하긴 개뿔. 사람도 먹을 게 없어 굶어 돼지는 판인데. 그래서 13,000명이 거기서 방어를 하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됐죠. 인조는 용포도 입지 못하고 청나라 황제 앞에 가서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왕이 실제 다른 나라 왕 앞에 가서 항복한 이 치욕적인 거는 처음이면서도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치욕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세절을 평상시 잘 가꾸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상시 군사력을 건설해서 좋은 형을 만들고 운용순인 세와 절을 잘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형세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쟁하는 상대가 너무 세시죠? 허실을 알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허실에서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